개인들은 부채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LTV, DTI, DSR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채 비율은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사용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신용 위험이 높다고 말합니다.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을 신용 위험이라고 하죠. 국가 부채 비율은 상식과 다른 개념입니다. 명목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를 의미합니다. 명목 GDP와 국가 부채를 비교하는 자체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독특한 계정이 있습니다. 화폐 발행입니다. 이것은 티몬의 해피머니 상품권과 같습니다. 상품권과 원화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티몬과 한국은행의 차이점은 티몬은 상품권이 환수되면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화는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에 상품권처럼 상환하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채 발행량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 국채 중에서 일부를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시중에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국가 부채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 증가는 화폐 발행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고채라고 하면 국채와 외평채가 있습니다. 국채는 자국 내에서 발행하는 국채이고 외평채는 해외에서 자국 통화로 발행합니다. 미국에서는 국채를 달러로 발행하고 일본에서는 엔화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외평채의 경우에는 진짜 국가 부채입니다. 외평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환율 방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부채는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외평채 때문이었습니다. 외평채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2000년대에는 무역 수지가 크게 흑자를 내던 시절은 아닙니다. 외평채로 외환 보유액을 구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외평채는 정부가 사용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은 아닙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사용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이 되면 국채를 발행하기 수월해집니다. 한국은행이 매입할 국채를 외국인이 대신 매입해주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거치게 됩니다.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면 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아주 높습니다. 220% 수준입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면 일본은 파산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부채를 일반 부채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티몬이 상품권을 발행하면 부채는 늘어납니다. 일본은행이 엔화를 발행하면 일본은행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은행의 엔화 발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서 발행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것을 일본은행이 매입하면서 엔화 발행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티몬이 상품권 발행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파산합니다. 일본 정부도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파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가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은 돌려막기입니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 국채를 상환합니다. 티몬의 경우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인수할 주체가 없어지면서 파산합니다. 일본 정부도 국채를 발행했는데 인수할 주체가 없으면 일본 정부는 파산합니다. 티몬의 경우 파산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이 티몬 상품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2020년 증권사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2020년 3월 증권사들은 CP를 발행합니다. 이 CP를 한국은행에서 매입했습니다. CP와 상품권은 같습니다. 티몬이 파산한 이유는 한국은행이 상품권을 매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주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2020년 팬데믹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합니다. 연준이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파산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주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면서 달러 발행량은 늘어나고 물가는 급등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물가가 급등합니다. 일본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도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일본의 물가 상승은 통화량 증가보다는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은 폰지 사기와 같습니다. 기존 빚은 새로운 빚을 만들어내면서 상환을 합니다. 티몬은 파산하고 미국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티몬 상품권을 중앙은행이 매입해주지 않았고 미국 국채는 중앙은행이 매입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가부채로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국채 발행을 늘리면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가가 파산하는 형태가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입니다. 일반 기업이 파산하면 청산이 되지만 국가가 파산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국가부채와 기업부채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오류가 시작됩니다. 국가부채 중에서 외화부채는 진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저금리로 인해서
일본 국채를 해외에서 매입하지 않습니다. 외화부채 대비 높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죠. 재정위기의 원인은 외화부채입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외화부채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디폴트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달러 부채입니다. 일본은 달러 부채가 적고 달러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회계는 배웁니다. 기업 회계 관점에서 국가 부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업 부채 비율이 높으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죠. 기업과 국가의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부채는 화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국 화폐 부채와 외화 부채입니다. 진짜 부채는 외화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1997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11.1%였습니다. 국가 부도는 외화 부채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1997년 외화 보유액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작은 외화 부채에도 국가 부도는 발생됩니다. 단순히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화 부채가 많을 때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외화 부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